안녕하세요. 정보통신 컨설턴트 정상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보통신 지식 공유하며 저는 행복하고 여러분은 유익한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췌한 대부분의 자료는 나무위키를 참조하였습니다. 나무위키 관계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화 설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전화기의 원리로서 흔히 사용하는 유선 전화기를 가지고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송화기에 대고 말을 하면 내부의 자석이 음성을 전기 신호로 바꿔 전선을 통해 상대의 수화기에 전달합니다. 상대의 수화기는 전달받은 전기 신호를 다시 음성으로 변화시켜 들려주게 됩니다. 이는 어릴 때 가지고 논 적이 있을 법한 실전화기의 원리와 유사한데, 실전화기가 실의 진동으로 목소리를 전달한다면 전화기는 전선이나 전파를 매개체로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위의 표는 유선 데이터 통신 진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통신 규격은 전화 모뎀에서 시작해서 ISDN, ADSL, VDSL, 광내내 형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통신 규격 국내 상용화 시기로서 전화 모뎀은 1986년, ISDN은 1993년, ADSL은 1999년, VDSL은 2003년, 광내는 2005년 9월에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로서 전화 모뎀은 56kbps, ISDN은 128kbps, ADSL은 업로드 속도는 0.8mbps에서 1mbps, 다운로드 속도는 8mbp에서 10mbps가 되겠습니다. VDSL 규격은 업로드 속도 6mbps, 다운로드 속도 20mbps가 되겠습니다. 광내는 업로드, 다운로드 모두 100mbps가 되겠습니다. 무선 데이터 통신 진화 과정으로서 통신 규격은 CDMA 1세대, WCDMA, LTE, LTE-A가 있습니다. 국내 상용화 시기로서 CDMA 1세대는 2000년 10월, WCDMA는 2006년 5월, LTE는 2011년, LTE-A는 2013년 9월 이전에 상용화되었습니다. CDMA 1세대는 업로드, 다운로드 모두 153.6kbps이고 WCDMA 방식은 업로드 속도 384kbps, 다운로드 속도 14.4mbps, LTE는 업로드 속도 37.5mbps, 다운로드 속도 75mbps, LTE-A는 37.5mbps, 다운로드 속도 150mbps가 되겠습니다. LTE-A 업로드 속도는 현재 세계 기술 표준 마련 중이며 상용화 시점 LTE와 동일 속도 제공 예정입니다. LTE 속도는 단방향 10MHz 내역폭 기준, LTE-A는 10MHz, 10MHz CA 기준입니다. 전화망이란 무엇인가? 전화망에는 크게 POTS, ISDN, VoIP 이동통신망이 있습니다. POTS는 일반적인 유선전화망이고, ISDN은 유선전화망의 디스프터를 추가하는 형태이고, VoIP는 인터넷 통신을 통해 음성을 전송하는 전화방식입니다. 이동통신망은 휴대전화 등으로 인해 개설된 망입니다. POTS는 정전이 되거나 인터넷 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익이 낮아서 요금이 비싼 편입니다. VoIP는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나 정전이 되거나 인터넷 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면 전화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ISDN은 전화망 용도로 사용화된 나라가 얼마 없으며 인터넷 용도로는 DSL에 밀려서 잊혀졌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유선과 무선 및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이들을 서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음성망 중심으로 모든 전화망을 통합하거나 인터넷망을 중심으로 모든 전화망을 통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이동통신의 발전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3세대, LTE 3.9세대, LTE-A 4세대, 도입 시기로서 3세대는 2006년, LTE 3.9세대는 SK LGU 플러스는 2011년 7월, KT는 2012년 1월, LTE-A 4세대는 SKT는 9월 이전, KT LG 플러스는 연내, 그리고 다운로드 속도로서 3세대는 14.4mbps, LTE 3.9세대는 75mbps, LTE-A 4세대는 150mbps가 되겠습니다. 고화질 영화 1.4GB 다운로드 시간을 표시하면
3세대는 약 12분 50초, LTE 3.9세대는 약 2분 40초, LTE-A는 약 1분 15초가 걸립니다. 먼저 전화 설비의 분류로서 유선통신은 인터그레이티드 서비스 디지털 네트워크 ISDN, 종합정보통신망은 기존의 공중전화망 인프라에서 고속의 디지털 통신을 하기 위한 통신 규약입니다. ISDN은 고속의 디지털 통신을 하기 위한 통신 규약이 되겠습니다. ISDN의 특징으로서 기존에 깔아둔 구리선 기반의 전화 인프라, 즉 두 가닥의 구리선으로 최대 128kbps라는 통신 속도를 낼 수 있는 규약으로 기껏해야 56kbps, 초당 7kb가 고작인 모뎀을 대체하는 고속 규격입니다. ISDN에는 BRI와 PRI가 있는데 BRI의 경우 2개의 B채널과 1개의 D채널을 사용합니다. B채널은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며 D채널은 제어 정보나 시그널 전송 등에 사용됩니다. B채널은 한 가닥당 64kbps의 대역폭을 가져서 데이터 대역폭으로 BRI는 64kbps 두 가닥으로 128kbps의 속도가 나오게 되며 총 대역폭은 144kbps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전화설비의 분류. 전화설비는 일반적으로 굳선 인용 관로 및 주 배선반에서 전화기까지를 총칭해서 말합니다. 최근에는 전화기 위에 각종 데이터 단말 장치나 팩시밀리가 접속됩니다. 따라서 넓은 뜻으로는 정지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 회선설비의 한쪽 끝에 접속되는 동일 구내의 전기통신 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통신 설비를 총칭해서 말합니다. 전화설비 점검 및 보수 방법으로서 먼저 내선 고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선 고장이 났을 때 먼저 선로 시험기, 바덴스 키라고 불리는 선로 시험기로 MDF 실에서 굳선 측인지 내선 측인지를 시험합니다. 선로 측 고장일 경우는 MDF 측인지 중간 단자함 측인지 구분하고 MDF 실선 측이면 납땜 상태와 전버린 상태를 점검하고 결함 발견 시 보수합니다. 중간 단자함 측이면 단자함 내의 접촉 상태를 점검합니다. 가입자 전화기의 단선 상태를 점검합니다. 선로 고장 시에는 전화선 교체 및 고장 부위를 고치고 최종 시험을 실시합니다. 전화기 고장 시에는 전화기를 교체하거나 수리합니다. 굳선 고장 시에는 먼저 선로 시험기 바덴스 키 사용하여 MDF-C를 중심으로 굳선 측인지 내선 측인지를 시험합니다. 전화국 쪽 고장일 경우에는 전화국에 연락하여 심선을 교체하거나 불량 부분을 수리하도록 요청합니다. 전화 설비의 분류로서 VoIP는 보이스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VoIP라고 하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음성 전화로 보통 인터넷 전화에서 사용됩니다. VoIP 개요. 원래 인터넷은 그 구조상 애초에 즉시성, 순서성, 안정성 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신 측에서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해서 보내면 수신 측에서 안녕하세요가 온전히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TCP를 사용하면 안전성은 보장되지만 대신 즉시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 인터넷이 빨라지고 안정성이 높아지고 오류 복구 기능 등의 기술들이 좋아짐에 따라서 음성 스트림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더라도 일본 전화와 다를 바 없는 통신 품질, 경우에 따라서는 더 좋은 품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전화기 형태로 VoIP 폰을 만들어 파는 경우도 있으며 스카이프 같은 인터넷 전화도 유사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인터넷 전화 장점으로서 먼저 휴대전화처럼 사용 가능하며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요금이 싸며 막내 무제한, 요금 면제입니다. 물리적 제약이 없는 회선 개통, 인터넷 전화기 한정돼서 물리적 제약이 없습니다. 유선 전화는 요즘 대부분이 인터넷선의 일반 전화기를 물려서 개통시킨다지만 그 고시원 같은 거주시설에는 물리적인 회선 공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와이파이로 전화기를 붙이는 인터넷 전화기 형태로는 별도의 회선 설치 작업이 전혀 불필요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전화기의 설치 위치만을 전화국에 등록하는 절차만으로 전화가 개통됩니다. 물론 전화기의 설치 위치는 정확히 등록되어 주소 이전 시에도
명확히 전화국에 통보되어야 한다는 제약사항이 있지만 주인집이나 관리실에 특별히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임대 공간 등에서 유선 전화급의 실무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전화의 단점으로서는 인터넷이 끊기면 사용이 불가능하고 통화 품질이 불안정하며 인터넷 전화는 전원 전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 한정에 스팸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패스를 사용하려면 추가 구성이 필요합니다. 전화 설비의 분류로서 무선통신은 통신과 방송을 전자기파나 음파 등을 통해 전선 없이 신호를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무선 시스템에는 무선 주파수를 의미하는 RF, 적외선을 의미하는 IR 등이 사용합니다. 기지국 개요로서 기지국은 육상 이동통신 업무에서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육상국을 의미합니다. 이동국이나 다른 기지국과 전파를 주고받거나 케이블망으로 이어집니다. 사용 시에만 일정 장소에 자리 잡으면 되기 때문에 간혹 오지나 해상에 무전기나 휴대전화 등을 가설하기 위한 이동식 장비를 이동식 기지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의 햄용 기지국은 트랜스미터, 리시버 등의 각종 통신 장비가 설치된 샤크룸, 트랜스미터의 출력을 증폭하는 파워앰프, 안테나가 설치된 송신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 기지국 통신 안테나와 중계기 등을 본래 모습 그대로 설치하는 기지국으로 설치된 위치에 따라 실내 기지국과 실외 기지국으로 구분됩니다. 실내 기지국은 건물주와 협의해서 건물 내 일정한 공간에 설치하며 이때 모든 창문은 통신사 보안상 안을 볼 수 없게 막아버립니다. 이는 외부 방해 요소를 건물이 다 막아주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골에 가도 간간히 실내 기지국이 보이는데 규모가 좀 되면 넓은 터에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지만 작으면 기지국 터에 컨테이너 박스로 지어놓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실내 기지국에 설치되는 장비는 해당 통신사 통신 장비, 냉방기, 항원 항습기, 장비 보호 차원에서 365일 24시간 가동하면 됩니다. 자동 소화 장치, 전기 장치가 많아 스프링클러를 사용할 수 없어 소화 약제를 사용합니다. 출입 인원 통제 장치, 통신사 보안상 설치합니다. 주로 통신사 망관리실에서 통합 관리하며 관리실 직원에게 작업 내용 등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출입문도 기지국 안에서만 열리게 합니다. 감시장치,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의 상태를 망관리실로 보내주는 장치로 장비 상태 외에도 화재, 기지국 문 열림, 기지국 내 작업자 있음 등도 전송됩니다. UPS, 기지국의 정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휴대전화 기지국, 기지국의 종류로는 일반 기지국, 위장 기지국, 이동 기지국, 중계기, 팸투셀이 있겠습니다. 실외 기지국, 실외 기지국은 도시 지역에서는 주로 건물 옥상에 실외형 기지국 장비 몇 개를 갖다 놓은 곳이고 시골 지역에서는 나대지, 산 중턱에도 지어놓기도 합니다. 철조망을 치고 그 안에 장비 몇 개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는 부수적인 소화 장비, 냉방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외부 방해 요소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위장 기지국은 통신기지국은 이동통신 전파를 수발해주는 필수품이지만 엄청난 전자파를 발생시켜서 시도 때도 없이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상 혐오 시설 취급합니다. 보통 건물 옥상에 중계 장비를 설치한 기지국이 보이는데 임대료를 보통 300만원 정도를 내고 설치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건물 입주자의 동의 따위 없이 건물주가 임대료 받고 설치하는 것이라서 충돌을 일으키기 일쑤입니다. 건물주가 자기 건물 자기 맘대로 하는 거라 입주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철거 요청이 들어오는데 당장 이걸 철거해버리면 그 주변 지역은 이동통신 전파가 끊깁니다. 아파트 단지 등 고층 건물이 밀집한 경우 전파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양산돼서 이곳저곳에 중계국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걸 전부 철거하면 그 아파트 지구에선 이동통신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모로 생긴 것도 볼품없어 주변 건강을 해치고 전자파 발생 때문에 온갖 민원이 쏟아져 들어와서 막무가내식 철거를 요구하는 탓에 아예 민원을 회피하고 눈에도 보기 좋게 할 작정으로 눈에 띄지 않게 주변 사물처럼 위정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기지국의 종류로서 이동 기지국은 대형 트럭에 안테나를 설치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주로 행사장이나 집회, 시위 등 일시적으로 인원이 많은 곳에 주로 설치됩니다. 중계기는 이동통신 신호를 수신하여 증폭한 후 다시 출력하는 장비로 고객이 자택에서 전파 수신 감도 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 통신사에서 설치해 주는 장비가 바로 이것. 기지국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무선 신호가 약해 통신이 불량한 지역에 주로 설치합니다. 실내에 안테나를 설치하고 실내에 단말기를 설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최대한 깔끔하게 시공하기 위해 창문틀에 타공을 하거나 전세거나 건물 구조상 타공이 불가능한 경우 필름형 케이블을 이용해 안테나와 단말기를 연결합니다. 때문에 창문 옆에 바싹 붙어 있거나 에어컨 배관 구멍을 통해 케이블을 뽑아내 에어컨 옆이나 뒤쪽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펜토셀은 유선 인터넷망을 이용해 작은 기지국 역할을 수행하는 장비로 중계기로도 사용이 없을 정도로 전파의 신호 강도가 약할 경우 설치합니다. 가정집 내에 설치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건물 외벽 중계기, 기지국 설치 문제로 이웃이나 건물주와 마찰이 있을 경우 대안으로 설치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기지국과는 다르게 해당 통신사의 인터넷망으로 통신하는 구조입니다. 연결된 인터넷망에 보호를 주기 때문에 보통 허용된 번호만 기지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이동통신기술 1세대 1G라고 부릅니다. 1세대 이동통신 기술이자 최초의 무선통화 기술입니다. 음성통화만 가능했던 상당히 원시적이고 초보적인 기술이지만 도입 당시에는 최신식 이동통신 서비스였습니다. 1G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한 곳은 일본의 NTT로 1979년에 도입했습니다. 음성 전송을 위해 아날로그 주파수 변조를 사용했고 신호 전송을 위해 주파수 편의 변조 방식 FSK를 사용했습니다. 1G를 사용하는 휴대폰 대부분은 400만원 넘는 비싼 가격에 비해 혼선도 잦았고 통화 음질도 불량했지만 통신 속도는 당시 최대 20kbps 2.4kbps/s까지 지원되어 모뎀을 가볍게 압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G 도입 이후 일반 가입자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 종료는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에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많은 국가들이 1G 이동통신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마지막까지 1G 서비스를 유지한 러시아마저 2017년기에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통신기술 종류로는 NMT, TACS, RC2000, AMPS, C450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동통신기술 2세대 2G는 1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2세대 이동통신 기술 및 서비스, 크게 유럽에서 개발한 GSM과 미국에서 개발한 CDMA로 나뉩니다. 1G와 2G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은 디지털 여부로 1G까지는 아날로그 방식의 이동통신 기술이었지만 2G부터는 디지털 방식의 이동통신입니다. 특징으로서 2세대 이동통신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로 바뀌면서 통화 품질 개선과 함께 문자 메시지 같은 데이터 전송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데이터 요금이 너무 비싸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간단한 모바일 게임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가장 크게 진행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폴더, 슬라이드 등 다양한 디자인을 가진 휴대폰이 출시되었습니다. 컬러 액정 및 DMB, 음악 재생, 무선 인터넷, 카메라 기능 등 오늘날의 스마트폰의 기본으로 장착되는 기능도 이때에 들어서 대부분 탑재되었습니다. 종료는 2G 서비스는 2010년대를 시작으로 수많은 국가들이 지원을 종료했으나 아직도 적지 않은 수의 국가들이 2G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2024년에는 푸에르토리코, 남아공, 베트남, 2025년에는 베네수엘라, 노르웨이, 이스라엘, 중국 등이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며 가장 늦게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인 국가는 영국으로 타국보다 독보적으로 늦은 2033년에 지원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오해로서 대한민국에서는 스마트폰이 아닌 휴대폰을 2G 폰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스마트폰이 아닌 폰은 피처폰입니다. 역사가 길지 않은 웨어라 입에 잘 붙진 않지만 그래도 오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 상당수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아닌 재래식 휴대전화를 2G 또는 2G폰이라 잘못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과 같은 대중매체에서조차도 2G라는 용어를 그런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2G, 3G 구분은 통신 규격과 네트워크 기술 세대에 따른 구분이며 스마트폰, 피처폰 구분은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비롯한 휴대폰 자체의 컴퓨터 지원 기능 유무에 따른 구분입니다. 다음으로 이동통신기술 3세대 3G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G는 전화, 문자뿐만 아니라 영상통화, 인터넷 등 멀티미디어 송수신까지 원활히 가능한 통신 규격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정확한 규격은 ITU의 IMT 2000 규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TU 규격에서는
1X RTT부터 3G로 규정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2G로 분류하며 한국에서 3G라 부르는 것은 WCDMA와 EVDO, REV 리버전 0.0부터입니다. 특징으로서 국내에서는 2022년부터 3G 서비스가 보급되기 시작하여 이미 2011년경에 2G 가입자를 앞질렀음에도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2011년 이전에는 3G라는 개념이나 용어를 보통의 사람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스마트폰 보급 후에는 3G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걸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는데 대부분은 스마트폰 상태바에 3G가 의미하는 3G 데이터를 뜨는 것으로서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음성통화 위주의 휴대폰이 피처폰을 보고 2G폰이라 부르는 오개념이 생기기도 했는데 2007년 이후 출시된 폰은 피처폰이라 할지라도 3G폰이 훨씬 더 많습니다. 3G폰은 종류로서 한국의 LG-U+가 2021년 2G 종료와 동시에 3G 및 일부 4G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다른 통신사는 계속 서비스 중으로 대다수의 가입자가 LTE 및 5G NR을 넘어서 가입자 비율이 많이 낮아졌으나 아직 종료 계획은 없습니다. 종류로서 WCDMA, TD-SD, CDMA, CDMA-N, EVDO 방식이 있겠습니다. CDMA 3세대 발전량 기술입니다. 한국에서 KT는 2012년 3월 19일, SK텔레콤은 2020년 7월 27일, LG-U+는 2021년 6월 30일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국내 최초 3G CDMA 기종은 2002년 3월에 출시된 LG KH5000입니다. 위의 WCDMA 세대에서와 다르게 리버전 AB라도 리버전 0 시절에 쓰던 웨이브렛 장비를 개선할 수 있어 재난 문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WCDMA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빼버리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동통신 기술 4G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G 계열의 뒤를 잇는 이동통신 규격으로서 정확한 규격은 ITU의 IMT-어드밴스 규격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4G 이동통신의 범위는 선도적인 기술이 할 수 있는 LTE와 WiMAX 그리고 현재 사용되는 3G 이동통신망이 최초 구축되었을 때와 비교하여 계속적인 성능과 역량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는 다른 진화된 3G 이동통신 기술을 포함합니다. 세계 규격인 ITU 규정상 세계의 통신사와 제조사들은 ACS-PA+와 와이브로, 웨이브 1, 2 등 와이브로도 4G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ITU의 생각보다 4G의 발전이 느렸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고 4G를 정의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며 즉 국제규격상 ACS-PA+, 와이브로, LTE 모두 4G라고 정식으로 부를 수 있고 이것이 맞는 말이 되었습니다. 인증 조건으로서 IMT 어드밴스의 대표적인 인증 조건으로는 고속 이동 중 100Mbps 지원, 정지상태 1GBps 지원, 인터넷 프로토콜과 호환이 될 것, 주파수 대폭 5에서 20MHz 이내, 최대 40MHz까지 가능, 기타 주파수 효율성, 비트 세컨드 헬츠가 일정 값을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최적의 조건에 아직 상용화되지 못한 연구실에서 연구 중인 방식도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현재 4G는 4G가 아니라는 소리가 나오며 진정한 4G는 5G라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4G의 종류로서는 WCDMA, HSFPA+, LTE, TD-LTE, WiMAX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기술 5세대 5G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로서 5세대 이동통신의 후속 차원 기술입니다. 대한민국이 모뎀, 단말기, 네트워크 모두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습니다. 특징으로서 5G는 저속 광역망인 6기가 이하 주파수 대역과 초고속 근거리망에 쓰이는 24기가 이상 주파수 대역에서 서비스하여 28GHz 지진하기도 하나 옳은 명칭은 FR2이며 24.25GHz부터 52.6GHz가 사용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 있습니다. FR2 28GHz의 장점은 획기적인 수준으로 줄어든 렉타임은 콘솔을 스마트폰만으로도 원활하게 접속해서 생생하게 원격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VR을 통해 현실 세계에서 언제든지 가상세계에 가까워지고 폭발물 원격 제거 작업, 굴삭기 등의 중장비 원격 조정 같은 빠른 피드백이
필수적인 작업을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로봇 수술 분야에서 매우 유용한 기술로 원격으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조정 난이도를 더욱 낮추고 수술의 성공률 또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한 번에 전송 가능한 데이터량이 크게 증가한 덕분인데, 만약 평소에 소량의 데이터 통신만 이용하는 경우 LTE와 5G 차이를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G의 단점으로는 취약한 보안, 대역폭 홍간섭, 기기 발열, 비싼 요금제, 데이터 전송 속도 과장이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화 설비 개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